네, 코로나19 해외 유입과 병원 내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한을 2주 연장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전병율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또 월요일입니다. 네. 주말과 휴일 사이에 많은 분들 또 마스크를 쓰고 나들이 하고 또 꽃 구경할 수 있는 명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네. 차량을 이용해서 뭐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이렇게 슬쩍 구경하신 분도 있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제 나들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주말 사이에 예배를 강행한 교회도 있었고요. 네. 글쎄요, 많은 분들은 5일 동안 이제 갇혀 있었기 때문에 집 안에서 좀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셔서 나갈 것 같은데 주말 사이 외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날씨가 워낙 좋아지고 또 주위에 이제 꽃도 많이 피고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뭐랄까 좀 그 긴장이 좀 풀린다고 할까요? 너무 힘들게 지낸 일주일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야외 생활하는 건 좋은데 하더라도 이제 이 사람들하고 많이 좀 동선이 겹치거나 또는 이제 비말이 직접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위험한 행동만 자제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스트레스를 푸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는 그런 장소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집 주위에 가볍게 산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야외 나들이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앞으로 또 일주일을 또 견뎌야 되는데 예. 그렇게 또 스트레스를 푸는데 또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부는 2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하자라고 연장했습니다. 네. 다양한 방법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연장한다고 선택을 한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 그 코로나19 감염 양상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병원을 중심으로 한 환자 발생, 또 해외 유입 인구들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 이렇듯이 계속해서 수도권에서만 하루에 30-40명 정도의 신규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러한 양상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지금 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또 밀집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언제 일순간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은 대규모 집단 발병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현재와 같은 이 고강도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우리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시민들의 협조 이런 게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나의 건강, 또 우리 가족의 건강, 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이 지속적인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래서 19일까지 이제 2주간 연장이 됩니다. 네.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1차적으로 먼저 했던 이번 기간 동안에 많은 좀 성과가 있었다, 어느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대본에서 결정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데이터가 있었겠죠.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펼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유아원에 아이들이 등교를 했다면 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예배가 이루어졌다면 그럴 때 이제 지금 데이터를 보게 되면 실제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 환자 발생 양상에서 집단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소규모 또는 대규모 집단 발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정부는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시민들께서 조금은 힘이 들더라도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앞으로 더욱더 지속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정부가 목표치도 제시를 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를 50명 미만으로 두겠다. 네. 이걸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양한 수치도 있습니다만 50명이라는 목표치를 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이 해외 유입을 통한 환자 발생 또 이 의료기관이나 또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환자 발생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한 반 정도 줄여나가겠다 이런 목표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라고 정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또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 시민들의 이런 이 거리두기 이런 운동도 조금은 생활방역의 형태, 정부가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 진입할 수 있을 정도의 통제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의료 체계 하에서 그 정도 수준이면 감당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50명이라는 숫자를 거론을 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그 의료 체계 자체도 일단은 그 의료진들이 상당히 피곤한 그런 양상이지만 그러니까요. 네. 일일 신규 환자가 50명 정도가 된다면은 현 상황을 잘 그래도 흡수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으로 이제 정부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말씀 중에 해외 유입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들어오신 분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강화된 그 해외 입국자 확진 검역이랄지 방역 체계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그 방역 대책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정부는 이제 일관되게 신속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원칙 하에서 이제 우리 그 코로나19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그 완벽한 봉쇄를 하지 않으면서도 잘 이제 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는 성숙된 시민의식의 협조가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이 해외 유입 인구들에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일단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 지금 안타깝게도 일부 그 예외적인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에 평균 6.4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은 제 생각으로는 일부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선택하고 있는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일종의 그 이 전자팔찌 착용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시민사회가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예. 지금 대만이나 홍콩 등에서는 이미 이런 정책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 해외 유입 인구들의 자가격리를 그 위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 여론을 좀 무마시키는 또 우리 시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전자팔찌도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뭐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갔다 오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밖을 나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때문에 그 자가격리에 해당하는 그 대상자들에 있어서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고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도록 안내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그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처음 이제 보건당국이 대상자임을 통보하면서 예. 위생 수칙 또 자가격리 규칙을 철저히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우수 사례 같은 것들도 많이 좀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점은 어쨌든 철저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신의 건강을 지킬 뿐더러 가족, 지인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만이 어떻게 보면은 14일 동안 완벽한 자가격리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는 그 나 하나쯤이야.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약간의 안일한 태도, 방심하는 태도 그런 것들이 오히려 환자를 확산시킬 수 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예,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 시 이 벌금이랄지 처벌 규정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교수님, 그 자가격리 외입 있잖아요. 방금 화면에 잠깐 비쳤는데 네. 이제 그 의무사항으로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설치를 네, 해야 네. 되는데 이거를 이제 허점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놔두고 그냥 외출하는 경우 베트남 유학생 3명이 그렇습니다.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 GPS 방식이라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고 자기가 스스로 체크해서 입력하게 돼 있고 하는데 네.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몸에 부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본인의 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악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을 놓고 잠깐 밖으로 나가서 외출하고 왔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나 하나쯤 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19로부터 또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도 본인 스스로가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병원 내 집단 감염 사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에서의 의사 가족까지도 쭉 확진이 되면서 40명 넘게 지금 확진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오늘 이제 폐쇄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었는데 다시 추가로 연장해서 폐쇄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의정부 성모병원의 이 현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 의료기관 내에서의 어떤 저 보호자들이나
의료진들의 이동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많은 이 접촉이 또 있었고요. 또 실제 확진자와의 접촉 이후에 그 접촉자가 확진된 이후에, 감염된 이후에도 본인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해서 드문드문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정부 성모병원에서의 진료 재개는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이 의료원 내에서의 많은 접촉자들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추가적인 환자 발생이 되더라도 신속하게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계속해서 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퇴원한 후에도 그 퇴원한 환자들 중에서도 확진된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전수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좀 빠짐없이 잘 체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네, 사실 이제 그 성모 의료원을 다녀간 예. 환자들 또는 보호자들, 간병인들 모두가 네.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상 증상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비록 본인이 검사를 통해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보건기관에 신고를 해서 확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과 함께 병원 내 감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47명이 늘어가지고요. 누적 확진자 수는 1,284명입니다. 46일 만에 신규 확진 수가 50명 미만으로 네. 떨어졌습니다. 저희들 계속 50명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47명이랍니다. 이것도 어떻게 좀 해석할 수? 네.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절대 이 숫자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그렇습니다. 말아달라고 했던 그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전날 81명에서 이제 47명, 뭐 한 반 정도 숫자가 줄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러한 숫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또 새로운 접촉자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또 무증상 감염자들이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이러한 상황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진정 국면으로 진입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이 시민들 또 우리 방역 당국 관계자분들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긴장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 지역별로도 수치가 나왔는데 대구에서 13명, 서울에서 11명, 경기에서 8명이 추가됐다라고 합니다. 병원 내 집단 감염에서 이 수치들이 좀 많이 늘어난 대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아직은 이 전수조사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필요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그 간병인이라는 숫자 자체가 예.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보통 이제 병동이 1명 내지는 예. 1인실, 2인실에는 각각의 환자마다 1병 정도씩 이렇게 간병인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분들을 모두 전수조사하기에는 현재 우리 방역 당국의 인력이라든지 또는 검사 능력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관 그리고 또 발생을 한 기관 그런 지역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아직까지 그 쉽게 말하면 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나 기관들은 일단은 관찰, 모니터링 하는 정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예.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경북에서도 2명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경북 봉화 푸른 요양원 기억하실 겁니다. 네. 거기 한 60명 넘은 확진자가 나왔었거든요. 사망자도 7명인가 제 기억에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거기 당시에 이제 확진돼서 양성 판정을 남아서 완치돼 가지고 나온 분들이 다른 곳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 입소를 하거나 또 종사자도 있었거든요. 7명이 재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 사이가 꽤 많은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7명이 동시에 이 재발이 됐다는 상황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예외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한두 명 정도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재발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상황을 좀 더 방역당국 면밀히 관찰을 하는데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바이러스의 이런 증식 능력이 저하가 되고 또 더 이상 증식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 따라서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또 이후에 다시 이제 면역 상태가 좀 저하가 되고 또 심신이 쇠약해지는 그런 양상이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런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가 돼서 양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준 것처럼 진단검사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이 바이러스 양이 굉장히 적어서 미미하게 검사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한두 명 정도는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7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잠재돼 있던 바이러스가 증식이 되면서 다시 이제 양성으로 이제 변하는 경우죠. 예. 사실 이런 경우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주 난처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상황을 좀 더 면밀히 관찰을 해보고 실제 이분들의 어떤 그 양성 판정이 이게 재발이 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재감염이 된 것인지 한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재감염이라고 한다면 나는 확실하게 이제 바이러스가 몸에 없었다가 다시 타인으로 인해서 이게 또 감염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 한 번 감염됐던 사람은 몸에 항체가 생긴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상황으로 또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항체가 형성될 수 있는 시기가 예. 어느 정도 시점에서 시기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사실 명확하게 지금 규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종이라서 또 아직 또 네네. 확인이 안 되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을 방역 당국이 좀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확진 환자가 한 명 더 추가로 나왔습니다. 첫 확진 판정받았던 그 9세 여아와 같은 병실을 사용했었던 신생아의 어머니였습니다. 4일 정도의 입원 기간이 겹쳤는데 그중에 한 이틀 정도를 함께 같은 병실을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그 남편과 아기는 신생아는 아직 음성이라고 합니다. 네. 감염 경로를 어떻게 저희가 좀 예측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그 9세 그 환자가 입원하고 있던 기간 동안에 이틀 동안이 겹쳤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엄마가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 이 면역이라든지 이런 이 신체 이 상태가 조금은 좀 그 피곤한 그런 그렇죠. 상태가 아니었을까 예. 이제 그런 추정이 들고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환아와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남편보다는 더 자주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환아의 경우는 이제 신생아이기 때문에 아마 네네. 철저하게 이런 보호로부터 감염으로부터 좀 보호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엄마가 먼저 이제 감염이 된 양상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9세 환아와 접촉했던 그 과정은 아마도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환의 비말이 이 어머니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남편과 신생아 음성인 경우에는 아직 잠복기가 좀 남아 있다라고도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 우선적으로 이 어머님이 먼저 감염이 되고 네. 그 이후에 남편이나 신생아에게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잠복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병원 얘기를 쭉 했습니다. 요양원도 있고요. 정부가 의료기관 감염 예방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계속해서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제 내놓은 대책들 보셨죠?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갈 그 문턱을 굉장히 까다롭게 어렵게 네, 네. 해놓은 것 같고요. 비대면 진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더 강한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환자들은 어떤 병원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이를 막는 또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딜레마, 뭔가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네.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그동안에 발생했던 환자가 어떤 경로로 발생을 했는지를 분석을 해보면은 1차적으로 그 입원한 환자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 그리고 또 아예 의료진들이나 이런 요원들이 외부에서 감염이 되는 경우, 그리고 또 외래 진료 과정에서 감염이 되는 경우, 뭐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다 염두에 두고 의료진은 물론이고 또 환자, 그리고 또 보호자, 간병인 모두에게 이제 철저한 감염 예방 조치가 이제 적용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뭐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증상 있는 사람들은 일체 병원에 출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발열 증상, 호흡기 증상 이런 증상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 그리고 또 특히 병실에서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의 경우에 이 보호복을 입고 벗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또 이 부주의로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고요. 예. 특히 이제 이 호흡기 환자를 진료할 때
그 정부 당국에서는 이제 그 이 비대면 진료라든지 또는 전화 진료 또 그리고 이제 전화 처방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 선생님이 환자와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전화를 통해서 진료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대면을 한다 하더라도 그 환자와 의사의 어떤 이 진료 공간 내에서 이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예를 들어서 투명한 그 이런 이 보호막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속보 내용 중에서 검역 과정에서 해외 입국자 중에서는 7명이 추가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수치에 비하면 확실히 좀 줄어든 수치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뭐 이게 좀 더 지속적인 추세인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학생 중에서 입국 과정에서 해열제를 다량으로 복용을 하고 그 검역 과정을 통과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건강질문서에서도 발열, 호흡 증상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서도 없다라는 체크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거짓으로 또 진술을 그렇죠. 하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확실히 이 검역망을 피해가는 구멍이 되어버릴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또 우리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그 이 해열제를 복용을 하고 입국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 사례는 아닙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뭐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그 해외 유입 감염병이 발생했을 당시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검역을 좀 피하기 위해서 여러 그 방법으로 열을 낮추는 것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한 그런 경우에요. 비행기 안에서도 20명 정도 접촉을 했다고 하고 예. 본인이 조심을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런 그 주의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상자가 어떤 자기만을 생각하는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인데요. 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만 괜찮겠지라는 그런 안일함은 결국은 타인에게 이런 코로나19의 질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이 요인이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예.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는 사실 이번 이런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벌백계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후에 이제 검사 적발되는 시기에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처벌 내용인 것이지 그 전에 차단을 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때문에 이걸 좀 입국 과정이나 검역 과정에서 조금은 더 잡아낼 수 있도록 그 진단 검사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키트를 좀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소위 말하는 이제 신속 진단 예. 키트의 적용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 당국과 또 의료계 일각의 입장은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신속 진단 키트를 통해서 그래도 의심되는 사람들을 조기에 좀 확인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해볼 수 있다는 방법을 예. 정부 당국에 계속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리얼타임 RT-PCR과 어떻게 보면은 이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그런 방역 통제에서 약간의 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조금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과거에 신종플루가 유행할 당시 2009년도죠. 그 당시에도 이제 리얼타임 RT-PCR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이 타미프루라는 약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약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속 진단 키트도 인정을 했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정부가 한번 과거의 그런 사례들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보면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어떤 방법을 적용을 했을 때 신속하게 의심되는 환자들을 구별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한번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저는 궁금한 게 이 해열제가 어떤 종류 해열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 20알을 복용을 했답니다. 물론 뭐 한 번에 다 했는지 또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입국 목적으로 그러니까 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입국하기 네.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행동을 하잖아요. 이것도 위험한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 일시적으로 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어난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건강에 도움이 될지 않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정부 당국이 탑승할 때부터 발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귀국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해열제를 다량 복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해열제의 다량 복용 자체가 예, 예.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지 단순히 입국을 하기 위해서 약을 이렇게 20알씩 복용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요. 자체는 본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예.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해외 연구 결과 등을 보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흡연자를 이제 추가를 하겠다 보건당국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비흡연자인데 흡연이라는 것은 폐하고도 직관이 돼 있다. 폐라면 이거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러니까 폐질환, 기저질환 관련인 사람하고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그러면 흡연하신 분들하고는 더 많은 그 위험에 빠져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확진자 중에 흡연자가 몇 명인지는 통계는 없습니다. 네. 이번에 고위험군에 포함시킨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의 문헌 등을 통해서 이 흡연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정부 당국은 흡연자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관리해왔던 기저질환자들과 그런 유사한 상황으로 위험 집단으로 관리를 하겠다. 네.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흡연자들도 어떻게 보면 고위험군으로 놓고 관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특히 이제 이 흡연자들을 만약에 일반인들, 정상인들로 분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의 어떤 중증으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가능성을 조기부터 차단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위험군으로 흡연자들을 두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관리가 좀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일단 그 입원을 했을 때 예. 어떤 증상 발현 여부에 대해서 네. 다른 정상인들과는 다르게 좀 더 면밀한 관찰, 그리고 또 발열 증상이나 호흡 기상 증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뭐 선별 진료소나 이런 데 갔을 때 내가 흡연인지 비흡연자인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 선별 진료소에서는 그 확진 검사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고위험군과 그렇지 않은 군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차이는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확진 확진된 판정을 후가 이제 받은 문제겠네요. 이후에 병원에서 입원했을 경우에 의료진들에게 어떤 본인의 이 질병 과거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반드시 흡연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미국에서 호랑이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라는 사례가 보고가 됐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동물 사례로는 첫 사례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호랑이 감염으로도 또 첫 사례가 네. 되는 겁니다. 그간 다른 나라에서 이 사람에서 동물로 감염이 된 사례들이 몇몇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걸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어떻게 네.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동안에 보게 되면은 그 고양이나 개에게 이제 이 코로나19가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그 주위에 있는 포유류에 이제 이 코로나19가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는데요. 물론 이제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개나 고양이를 통해서 사람에게 감염이 된다. 그런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그 이 동물원에서의 호랑이 감염은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된 아무래도 동물원 종사자, 뭐 사육사 정도가 되겠죠. 그런 분들이 이 동물을 관리할 때 감염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 동물의 이 감염에 따른 이 치료, 그 이후에 어떤 저 예후, 이런 것들은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보고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람을 통해서 동물에게도 코로나19가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유전자 변이가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이 코로나19의 그 이 1차 감염, 2차 감염 이런 감염이 계속이 되면서 네. 이 연구기관들은 바이러스의 변이도 지금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변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변이가 감염력이나 또는 치명률에 영향을 줄 정도의 그런 심각한 변이는 아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양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 호랑이에게 감염이 됐다고 해서 어떤 그 특별한 그 대변이가 있어서 그것이 호랑이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사람에게도 다시 온다.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것도 공공장소나 사람 밀집해 있는 장소에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데려가는 걸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감염이 된다고 했을 때 거꾸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통해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우리가 격리하거나 또는 차단을 시킬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우리가 반려견, 반려묘를 그 옆에서 가까이 할 때 감염될 수 있다. 나도 감염이 됐을 때 감염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은 좀 더 그 위생적인 또는 안전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스크를 안 쓰고 버티던 미국도 네. 결국에는 마스크 착용하는 방향으로 마스크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뒤늦게 필요성을 느끼면서 마스크 물량 확보가 어려워져서 거의 뭐 쟁탈전이 굉장히 좀 치열하다고 하는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마스크 착용이 조금 더 생활화되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확산 속도가 어느 정도는 좀 줄어들 수 있을지 혹은 이미 조금 많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늦은 건지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19의 감염 그리고 확산과 관련돼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언제라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취해야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그동안에 마스크 착용을 일종의 그 스티그마 형태로 해서 타부시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한국의 이런 사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예.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가 없을 경우에는 스카프라도 둘러라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 호흡기를 통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을 차단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정작 본인은 마스크 쓰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부터 완벽하게 차단이 돼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느 정도 좀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브리핑을 하는 것도 좀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스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부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고교생, 요양시설 입소자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가능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본부장님 나왔으니까 저기 정은경 본부장에 대해서 외신이 네. 굉장히 호평을 해놨더라고요. 네, 네. 그거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의료진도 고생을 하고 계시고 네. 이 정책 위반자들이랄지 또 질본 직원들도 고생이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 질본에 계셨기 때문에 네. 그분들 꼭 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대목에서 좀 부탁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제 함께 근무했던 동료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남편이 제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저는 지금 그 우리 정은경 본부장의 활동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예. 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정은경 본부장을 통해서 우리 방역 당국에 보내주는 신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아주 좋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그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분들 또 의료진들 모두가 예. 이러한 국민들의 성원을 마음속으로 담고 조금은 힘들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끊임없는 그런 그 전쟁이랄까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